어제 이 재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검이 이제 구형을 했네요. 네. 이른바 당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년 구형.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될 수 이것은 그렇게 있을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 대한 법원은 심리 중이고 여기에 대한 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헷갈리신 분이 형은 있죠. 그걸 헷갈려서 저도 뭐야 하고 3년밖에 안 나왔어. 너무나 이렇게. 그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넘겨달라. 자기가 뭐 이렇게 그 가담자를 색출하고 또 수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인적 사항이 필요한 거. 그럼 군의 정보를 보호법을 위반한 거고. 네. 또 알선수재 뭐 진급 돈을 받고 또는 뭐 상품권을 받고 진급을 하겠다는 그거였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두 개를 확인시켜줬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포섭하기 위해서 진급을 미끼로 알선수사한 거고 네.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더 확실해졌고 네. 이것을 빌드업하는 재판이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빌드업하는 재판. 네네. 그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나중에 엄청난 중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뭐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혐의가 왜 이렇게 형량이 적지 하고 그걸 구형 내용을 세부적으로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노상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이걸 빌드하기 위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알선수재부터 먼저 구형하고 재판으로 넘기고 네. 그것이 확정되면은 당연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확정이 되고 중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세요. 노상원. 물론 뭐 국기문란 행위인데 이런 거에 비해서 형이 좀 턱없이 적은 면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는 아직 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사실은 이 내란 얘기 지난해 8월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계엄을 경고하셨잖아요.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를 보고 사전 징후를 감지했다. 그렇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도 나눴지만은 미리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의원님. 그렇죠. 사실은 내란을 작년 8월 15일 날 최초 경고를 했거든요. 그 3일 전인 8월 12일 날 김용현 경호처장을 그 당시 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렇게 지명하는 순간에 아 이제는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겠구나, 계엄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 왜 그런 확신이 생겼느냐? 내란을 결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엄법에 의하면은 계엄하려면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그 장관 중에 네. 2명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충안고 출신이고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임명하면 충안고잖아요. 네. 그럼 바로 대통령을 이르는 충안파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이 발령이 되면은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렇죠. 예, 그때 그 키맨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3명이 키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용현이가 충안파, 방첩사령관은 이미 충안파인 여인영을 임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가 완성이 돼서 계엄을 한다고 할 때 누구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계엄한다라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 전에 이미 징후가 많았습니다. 계엄한다는 징후가. 저는 이미 그 윤석열이가 국방부 건물을 뺏고 들어갈 때부터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갖고 있는 칼 계엄까지도 함부로 휘두르겠구나 했고 좀 지나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쳐요. 네. 자기에 반대하는 정치인, 반대하는 언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척결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요.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징후의 하나였고요. 네. 또 김용영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자기 공간에 불러서 뭐 해동을 한다, 식사를 그렇죠. 하고 예, 맞아. 그런 그것도 문제가 것들이 됐었죠. 징후였고요. 아하. 왜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G 라인이 들리는데 핵심 사령관들을 부를 수 있지 않아요. 김용현은 그렇죠. 그때 민간인 경호처장이니까 군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또 방문을 해서 맞아요. 보고를 받고 여인형과 저녁 식사하고 이런 여러 정황들 징후들이 있었고 그런 퍼즐이 맞추어져서 제가 이 친구들은 이제는 계엄하겠구나 최악의 경우로 치달리면 그렇게 해서 경고를 했는데 네. 경고했고 나서 제가 엄청 공격을 받았죠. 괴담자다 참 엄청나게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아이고, 시달리셨죠. 시달리셨죠. 음모론자라 너무 힘들었죠.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엄청 공격했고 예.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한다고 많이 저를 욕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8월 15일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예. 최고위원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고위원 되려고 저렇게 막 나가면 어떡하냐 하고 했을 때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의 후배들도 아이고 선배님 우리가 계엄할 군입니까? 그걸 그렇게 좀 막 하고 나중엔 저희 아들까지도 아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아빠 좋아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계엄 그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요새 따르겠냐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예. 그때 국방에서 김민석 그 당시 의원 지금 국무총리 네. 의원하고 박선원 부승자 국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해서 하사를 혼자 받으면 안 되겠다. 같이 받다 팀으로. 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었습니다. 계엄을 막자. 계엄 막자. 그 전에 나왔던 게 서울의 봄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예. 김민석 박선원을 앞에 세우고 저하고 부승자를 뒤에 서서 아이고. 그 팀을 만들었고요. 네. 그때 청문회 할 때도 이어서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김민석 장관 국무총리님한테 저희 옆자기인데 빨리 학답 좀 받으시라고 계엄 안 한다고. 저는 사실 김용현이가 저보다 2년 육사 선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매몰차게 하면은 막 너무나 하살이 많이 날아오잖아요 보수에서. 그래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사실 계엄법 수정까지 하려고 서울의 봄 사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예고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뭘 공격했는가? 야 계엄하면은 너들 가반 이상 민주당이니까 바로 가반 이상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공격을 계속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예. 무의식 속에 계엄 해제하면 바로 국회로 가서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 무의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비상계엄 예. 2월 3일 일어났을 때 2시간 이내에 1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었던 극적인 장면이었죠. 네. 준비를 하고 네네. 이렇게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또 네.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도 계속 되뇌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의 밤을 이겨내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아까 이재명 보유국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런 대한민국의 무궁한 이제 발전을 기대하는 시점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때 네. 이재명이 없었으면은 그 당시 대표를 안 하셨으면은 막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계엄한다고 사전에 예고를 많이 해주셨고 네.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예고하니까 저쪽에서 더 극성스럽게 막 방귀를 들면서 해제하면 된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고요. 네. 12.3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국회로 오시면서
방송을 하셨잖아요. 라이브 국민 방송하고. 여러분 국회로 모여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들이 계엄군을 막아야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할 수가 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지침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오셔서 맞습니다. 계엄군을 막아주셨죠. 참. 그때가 이제 떠오르는 정말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12.3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네. 김병주 최고위님의 네. 당시 그 전후 사정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 난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위기에 강한 리더가 네. 뛰어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때 위기에 진짜 강하셨죠. 그러니까 평시에는 더 강하시잖아요. 맞아요. 대통령 되시니까 평시에도 강하고 위기 시에도 강한 강하고. 정말 진정한 리더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내란 종식 빨리 해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주 군 중장 인사가 있었는데 이게 역대급 물갈이 인사였습니다. 네. 중장 31명 가운데 20명을 교체를 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소장 5명 모두 진급이 배제가 됐네요. 네, 그렇죠. 아주 예.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지금 계엄에 조금이라도 관여됐으면 진급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차게 요구했거든요. 네. 계엄버스에 탄 인원은 진급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엄버스가 언제 출발했느냐? 12.3 비상계엄이 난 12월 4일 날 새벽 3시에 출발했어요. 네. 12월 4일 날 생각해 보십시오. 01시 2분에 예.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해제 결의가 되고 됐는데 2시간 후에 출발. 계룡대에서 버스 2대로 출발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황이 거의 해제되다시피 했는데 네.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제2차 비상계엄을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는 여기 육군총장만 와 있고 참모가 부족하니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들 34명을 좀 보내라 해서 탄 거예요. 예. 그때쯤 되면 정상적인 장군이라면 그 계엄 버스를 타면은 계엄에 직접 가담하는 가담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거부했어야죠. 그것도 01시 이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 2시간 후에 그 계엄 버스를 탔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급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이제 대가를 네.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예. 사실은 자체 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계엄에 관여된 인원들의 조사를 했고 계엄에 조금이라도 가담된 인원은 이번에 진급해서 배제하고 그렇네요. 있어서 아주 저는 안규백 장관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안규백 있습니다. 장관도 잘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군도 군이지만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헌법 존중 TF 네. 그것도 지금 열심히 이제 업무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거다. 헌법 존중 정보혁신 태스크포스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적절한 메시지라 보고요. 네. 사실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특검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특검 수사는 실제 병력을 출동했던 그 부대하고 국무회의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광범위하게 전국 비상계엄이라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가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TF에서는 자체 조사를 해서 핀셋으로 뽑아내야 돼요. 핀셋으로. 예. 지금 공무원 사회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핀셋으로 뽑아내야 된다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사회가 조금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 관여가 좀 돼 있다고 봐야죠. 다 침묵했잖아요. 네. 공무원 134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사표를 던졌어요. 유혁 예. 감찰관 법무부에 유혁 감찰관은 진짜로 영웅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음. 와서 국장급 이상 회의 소집해 하고 그 지시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 법무부가 뭐 할지. 맞아요. 근데 유혁도 거기 회의에 참석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비상계엄의 부하 수행자가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직을 던진 거죠. 나 사표 던지겠다, 못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사표가 수리를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그렇네. 네. 돌이켜 보면 네, 네. 명시적으로 그 많은 보여준 공무원, 100만 넘는 공무원 중에 아하. 던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분이고요. 군의 네. 장성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표를 던진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많이 분노를 하고 있죠. 네. 군은 진짜 없네. 야, 이걸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네. 이 헌법 존중 TF를 통해서 네. 군에서도 철저하게 이 조사를 통해서 집중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죠. 밝혀내야 되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여기저기 아직 많이 있어서 잔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잔불을. TF 헌법 존중 TF라든가 네. 자체 조사단에서 잔불 제거를 완전히 해야 된다. 아, 그러지 않으면 바람 한 불 불면 또 잔불이 활활 타서 주불이 또 일어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법무부는 주불에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러죠. 네. 그래요. 사법부는 오마이 TV도 와서 좀 중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희도 한번 일정을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